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뭐 증식보다는 내 돈을 잘 지킬 수 네. 있는 방법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 초년생 또는 직장인들 이제 독립해가지고 집을 얻을 때 집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임대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동산은 계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대차 계약 프로세스를 총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이렇게 분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직장을 딱 잡으면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갑자기 독립을 하게 되면 좀 예기치 못한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학교에서 그 독립과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서 이제 생애 주기별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네.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나와서 맞아요. 이제 막상 계약서 쓰면서 이제 본인이 책임이 들어가잖아요. 사인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좀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우리 끝나고 나면 또 면접 TV에서 계속 재방송 되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항상 우리가 좋은 방송 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취하면서 부모님 곁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집을 임대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막 내 이름으로 된 보험이나 주민세, 의료보험, 그리고 지방세 등이 막 날아오더라.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옛날에는 부모님 곁에 있었는데 지금 내가 혼자서 독립하니까 내가 처리할 것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가지고 다시 부모님께 주민등록으로 옮겼다,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고요. 그리고 강의장을 가다 보면 자취방 구할 때 임대차 계약서 썼는데 용어들이 낯설어서 계약서 쓰긴 썼는데 나중에 좀 이게 문제가 됐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직장인들 임대차 계약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주변 분들도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래요? 제 주변에도 사실 뭐 집을 네. 새로 이제 집을 장만한다, 꿈에 네. 부풀어 있다가 멘붕에 빠진 경우 상당히 좀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 사실 청년 세대들이 네. 계약서에 사인할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임대차 계약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 계약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네. 전체 프로세스를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처음에 인근 원룸을 보러 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룸을 둘러보니까 이제 너무 괜찮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부동산도 들려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은 집이고 너무너무 끝내준대. 그래서 이걸 계약할까 말까 하는데 사람 마음이 다른데 조금 더 좋은 데가 그쵸.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군데 더 들렸다 오겠다. 그러면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없다. 여기서 오늘 가계약금이라도 내고 가라. 돈 10만 원이라도 내고 가야지 네가 나중에 딴 사람이 왔을 때 이 방을 뺏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 마음이 굉장히 갈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개 보조인에게 이제 뭐를 하냐면, 이제 뭐 계약금을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벌이에 있어서 30만 원, 50만 원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고 나와요. 물론 그 방을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임장 활동, 내가 새로운 곳을 보니 더 좋은 곳이 있어요. 있을 그러면 수밖에 없죠, 있을 보통. 수밖에 네. 없어요. 또 내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에 이쪽 계약을 하고서 이미 가계약금 줬던 그곳에 가서 돌려달라고 했을 때 안 주죠. 돌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냥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대차 계약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정리해주겠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지금 독립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시간 꼭 집중해 주시고요. 우선 임대차 계약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매물을 봐야죠. 네, 내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부동산 활동의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임장 활동입니다. 임장 활동이라는 것은 물론 친구들과 같이 가도 되고, 그다음에 혼자 가도 되지만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목이 있는 사람과 같이 가서 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군데를 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말 좋은 앱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그 3D로 해가지고 모든 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은 직접 가서 보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임대인이 바빠요, 항상. 어디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바빠가지고 그렇죠. 내가 집을 딱 계약하러 간 날 임대인은 꼭 바빠서 안 계십니다. 그래서 임대인과의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계약금을 내는데 네. 이 계약금 통상적으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확정적으로 이 집에 들어오겠다는 확신이 됐을 때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을 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네. 임시 계약금을 내고 또 못 네. 돌려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상황에 따라서 임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시 계약금은 충분히 조사한 후에 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정말 이 집이 최고다 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정하고 이제 가계약 후에 입주를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게 바빴던 또 임대인이 또 네. 공인중개사로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나와 이제 바빴던 임대인과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명이 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부동산 복덕방에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세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 한 장, 나 한 장, 그리고 공인중개사 한 장 이렇게 나눠갔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 주고 받을 때요 항상 중요한 건 이체했던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 이체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을 했을 때는 영수증을 받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뭐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보면 뭐 직방이라든지 뭐 맞아요. 피터팬이라든지 이런 중개하는 게 굉장히 예. 많잖아요. 예, 비슷한 맞죠.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 그것도 공인중개사 사업자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봤더니 어플리케이션으로 본 다음에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와 또 이렇게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반드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집 보고 임대인이 너무 신뢰감 있게 생기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너무 좋다고 해서 계약을 하는 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법적인 서류가 우리가 임장 활동을 통해서 이 집이 좋은지 안 좋은지 햇빛이 잘 드는지 윗집 아랫집 그다음에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잘 나오는지 녹물이 나오는지 다 봐야 되잖아요. 네.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법적인 요인이에요. 그 법적인 요인을 보는 게 바로 등기부등본.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네.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 증명돼 있다. 부동산도요. 우리 주민록 우리가 뜨면 주민록 초본이 있고 등본이 있고 우리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류들이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시고 이게 부동산이 이런 부동산입니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다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위치에 있고 어떻게 지었고 어떤 목적으로 지었고 이 소유는 누구고 그리고 이 소유로 있는 사람이 이걸 통해서 저당을 잡혀놓고 돈을 빌렸나 안 빌렸나를 다 보여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서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뭘 확인해야 되는지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특별히 우리 작가님께 네. 준비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옆에 이제 아마 등기부등본의 실제 사진이 이제 등장을 할 것 같은데요. 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표제부, 갑구, 을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갑을 요즘에 잘 안 쓰는 단어긴 한데 어쨌든 표제부와 갑구와 을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지금 표제부로 보고 계신 이 부분은 이 집원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건물의 내역은 어떤지, 그리고 몇 층짜리 건물인지, 그다음에 지하로 몇 층짜리가 되어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지목이 무엇이고, 건물 번호가 어떻게 되고, 건물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등기 원인이 어떻게 되어 있고, 소유 대지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동산의 겉면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써 있는 데가 바로 표제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로 구분된 등기부등본의 두 번째가 표제부 다음이 바로 갑구인데요. 네. 갑구는
이 부동산이 누구 겁니다라고 설명해주는 이제 소유권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에 의해서 처음에 소유가 됐고 그 다음에 되팔아가지고 또 지금은 누구의 소유고 또 그게 되팔아서 누구의 소유고 해서 소유권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그냥 갑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을구는요. 이걸로 돈을 빌렸나 안 빌렸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확실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임대차 예를 들어 뭐 매매 아니고 이제 전세로 들어갔는데 목돈을 내고 들어갔는데 그 돈을 돌려받을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은 해야 되는데 막 비어 있고 공란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흔히.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요즘에는 공란이 없고요. 네. 만약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줄이 쭉 구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넘어왔다는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정확하게 요청하셔가지고 이제 표시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확인하셔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계약서를 쓰다 보면 네. 공인중개사가 어떤 서류를 또 하나 주잖아요. 네. 뭐 보험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그건 뭔가요? 그게 공제 증서예요. 예를 들어 이제 대부분 알아서 다 챙겨주는데 만약을 위해서 한 번 더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 가서 약간 똑똑한 척해야 안 당한다 맞아요.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미리미리 이렇게 공부해놓고 선생님 공제증서는 안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만만치 않은 친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꼼꼼히 챙기고 제가 등기부등본 확인했더니 또 이렇더라고요 라고 한번 또 이렇게 되짚어보면 이 친구가 확인까지 하고 왔구나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좀 꼼꼼하게 보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잘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제증서는 그야말로 이제 공인중개사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수한 비용만큼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증서라고 일종의 보험 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그 협회라고 있는데요. 그 협회에서 보상을 공인중개사별로 1억 원 상당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1억 원 넘는 금액은 받기 어렵지만 1억 원 이내에 내가 그 임대차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손해가 되었을 때 협회에서 도움을 받는 돈이다. 근데 1억 원 한도기 때문에 1억 원이 넘어갔을 때는 공제받는 한도는 적지만 그래도 내가 만약에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뉴스에서 보면 이렇게 증서를 받았더라도 내가 피해를 본 금액이랑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억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보상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액을 1억 넘는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유념하시고 사실 모든 것은 내가 꼼꼼히 스스로 챙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그 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잔금을 계약금 냈으니까 이제 잔금 계좌이체를 반드시 활용하시고요. 현금으로 만약에 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는 지혜로운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금 뺀 나머지 금액 넣는 것을 우리가 잔금이라고 하니까 그 잔금 잘 처리하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네, 뭐든지 이런 모든 절차를 다 꼼꼼하게 남겨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입주를 하고 나서 이제 그날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이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오늘 내 돈을 잘 지키는 방법으로 오늘 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이제 프로세스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내 돈을 이제 잃게 될 경우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부등본도 잘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방법으로 핵심이 바로 전입신고예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을 담당 기관에 동사무소겠죠? 담당 기관에 신고해서 주소지를 변경하고 등록하는 절차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보면 전입신고가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또 네. 일부러 안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요즘에 인터넷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돈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돈을 내고 빌려서 이 집에 들어간 거고요. 이 원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서 사연이 생겨서 경매나 공매로 이 집이 넘어갔을 때 내 돈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저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법원에서
나오세요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예, 내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에 내가 일단은 발붙이고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내는 게 전입신고. 이걸 법적으로 정확하게 언제부터 제가 발붙이고 살고 있어요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붕어빵과 같은 붕어와 빵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기관의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뭐 인터넷이나 뭐 또 동사무소 가서 직접 하실 수, 주민센터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리고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집이 넘어갔을 때 내 돈을 못 찾는 경우, 특히 월세는 큰 의무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전세로 막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넣어놓고 내가 원룸에 입주를 했을 때 그 집이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내가 거기서 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 피해액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장 활동을 하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곳인데 집이 저당권이 잡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당은 잡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저당권이라고 하면 우리 그냥 얘기 맨날 하잖아요. 우리 집 살 때 뭐 그 은행에다가 네. 돈 좀 빌려가지고 맞아요. 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게 저당이에요. 예. 내 마음에 저당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저당 잡힌 게 뭐냐면 이게 그 구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정 부분이. 그래서 저당권이 만약에 잡혀 있다면 저당권이 책정된 대출 금액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출 금액과 전세 보증 금액의 합이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 마음의 처당은 항상 가능한 거니까 잘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이외에도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전세 보증금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세권 설정을 등기하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다. 예를 들어 때가 돼가지고 내가 나가서 저쪽 집을 전세로 얻었어요. 그래서 이쪽 돈을 빼가지고 이쪽 돈에 넣어야 되는데 이쪽 임대인이 돈을 안 주는 경우에요. 그래서 자꾸 지체할 때 법원의 판결, 법원의 도움 없이 경매 신청 바로 청구할 수 있고요. 별도의 배당 요구 없이도 순위 배당에 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 등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점, 그리고 등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주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잘 안 해준다고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분들도 많다던데요. 그래서 서울 보증보험이나 주택 도시보증공사에도 취급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뭐 임대차 계약 프로세스를 다 소개를 네.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더 소개해 주실 게 더 남았나요? 소개할 게 많았는데 시간이 막 돼가지고 제가 약간 불안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두 번으로 나눌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오늘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 연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게 내가 이제 차면 이제 계약을 연장해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임차인 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주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을 보호하기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1년에서 그 기간이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조건 변경 의사나 아니면 전세금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의사를 반드시 밝혀서 계약을 정정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약 연장할 때도 다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뭐 아무 소리 없으면 그냥 연장되는 네. 거고요. 네. 그리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도 없는데 어. 혹시라도 이제 전세금이 올라갔거나 여러 가지 네. 상황이 변경됐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한 번 더 작성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 반환 지급 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두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체로 저희가 전세를 얻을 때 대부분 대출을 이용을 하잖아요. 네. 대출도 종류가 좀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뭐 은행에서 해주는 대출이 있고요. 주택 도시 기금 재원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재원으로 그 은행 자체로 대출해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으니까 은행 쪽으로 알아보시는 부분이 있고 주택 도시기금 재원의 대출은 저소득 가구나 신혼부부, 청년층, 근로자 등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니까 한번 주택 도시기금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프로세스가. 그래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전세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전세 대출 상품이 많은데 나한테 좀 적합한 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일단 내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집에 맞춰서 돈을 빌리려고 하지 말고요. 네. 가진 돈과 내 신용과 내 모든 것을 중심으로 집을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이 대출 한도 범위 안에 있는지 상품들을 이게 좀 후보군들을 좀 선정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대출 금리와 월별로 지급해야 되는 이자 금액이 있어요. 반드시 대출에는 이자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소득에 대해서 연체 없이 지급 가능한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전세 대출 받을 때 유의할 점이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짚어주세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내가 내 집 빌릴 때는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내가 전세 자금 빌릴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임대인에게 잘 대화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잘 하셔서 대출 받으셔서 내 집을 잘 대출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